어느 한적한 마을에 살고 있는 최대 행복이라는 별명을 가진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제레미였지만 사람들은 그가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최대의 행복을 나누어 주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제레미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제레미 벤담의 이론에 심취하여 공리주의 원칙을 신조로 삼아왔습니다. 그의 일상은 항상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계산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세계 최고로 맛있는 사과로 유명한 사과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과는 매년 한 번만 열리는데 그 양은 그 해의 날씨와 환경에 따라 달라지곤 했습니다. 어느 해에는 사과가 유난히 많이 열렸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나눌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감하게 제레미 할아버지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해의 사과를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그러자 제레미 할아버지는 공리주의의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진짜 전자기기가 아닌 그의 머릿속 계산기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사과의 수를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이어서 마을 인구와 각 가족의 구성, 그리고 사과에 대한 각 사람의 기호도를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그 사과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최대의 행복을 주도록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제레미 할아버지는 마을의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매일 학교에서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 기대하곤 했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져갈 수 있도록 작은 사과 몇 개씩 나누어 주어야겠다고 말입니다. 또 그는 마을 내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는 농부들에게도 특별히 더 많은 사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힘든 노동 후에 달콤한 사과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말이죠. 그의 결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가족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엔 조금 더 많은 사과를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싫어하는 몇몇 마을 어르신들은 굳이 사과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들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을 내 합창단에서는 사과 주스를 만들어 동네 축제에서 누구나 한 잔씩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공동히 행복을 나누도록 말입니다. 마침내 사과가 모두 나눠지고 마을은 사과의 풍요로 한껏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은 제레미 할아버지가 만든 이 사과 나누기 방식을 큰 사과의 축복이라 부르며 해마다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은 더 화목하게 살아가게 되었고 사람들은 작은 것에서부터 오는 큰 행복을 깨달아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제레미 할아버지는 제레미 벤담이 공리주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결정을 항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었지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삼았던 그의 노력 덕분에 마을은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일상의 작은 결정을 통해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닫게 하며 우리에게 최대 행복 원칙의 가치를 재확인시켜 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한 마을의 휴메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데이비드 휴메의 철학적 견해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죠. 특히 그 중에서도 인과관계에 대한 그의 견해는 마을 사람들이 생각과 생활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무언가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임처럼 철저히 의심해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마을 중앙 광장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장 중앙에 있는 오래된 나무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나무를 바라보며 궁금해했죠. 왜 나무가 쓰러졌을까? 모두가 그 이유를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나무가 쓰러진 게 분명해. 어젯밤 바람이 얼마나 강하던가. 하지만 휴메 철학을 신봉하는 젊은 농부 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나무가 쓰러진 후 바람이 불었다고 말할 순 있어요. 하지만 바람 때문에 나무가 쓰러진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단지 우리의 심리적 습관일 뿐이죠. 다른 사람들도 톰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주민이 제안했습니다. 어쩌면 이 나무는 이미 오래전에 약해졌을지도 몰라.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자중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거지. 그러자 또 다른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겠죠. 나무가 쓰러진 것은 그냥 우연일 뿐이고 우리가 그 우연을 어떻게든 설명해보려고 할 뿐일지도 몰라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새롭게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광장 한쪽에서는 자연스럽게 철학적 토론이 벌어졌고 사람들은 인과관계에 대한 휴메의 견해를 바탕으로 서로의 관점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토론은 점점 더 흥미롭게 흘러갔고 마침내 사람들이 웃으며 성숙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모두가 인과관계의 허상을 의심하더라도 누군가 나무를 다시 세우지 않으면다는 이야기는 모두 소용없겠군요. 그 순간 마을의 대장장이가 나서서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새로운 나무, 기둥을 만들어 세워볼게요. 이번에는 인과관계가 어떤 것이든 적어도 나무가 다시 서 있게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사람들은 모두 대장장이의 말을 듣고 힘을 합쳐 쓰러진 나무를 치우고 새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사고방식과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도 흉리, 철학을 즐기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비록 인과 관계의 허상에 대해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직접 행동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어찌되었든 결국 우리가 세워가야 할 것은 나무라는 농담 같은 격언이 생겨났고, 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을 상기시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세의 어느 마을에는 철학적 질문을 좋아하던 안토니오라는 이름의 재치 있는 장사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에게 철학적 개념을 재미있게 설명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죠. 어느 날 그는 마을 광장에서 열린 시장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을 주제로 썰을 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시장 한복판에 작은 연단을 만들고 준비해온 커다란 나무 지팡이를 들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람들이여, 나무 지팡이를 잘 보세요. 누가 이 지팡이가 곧게 서 있을 때 가장 튼튼하고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만약 지팡이를 이상한 각도로 비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러지기 쉽겠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토니오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그 안에 자연의 질서가 존재합니다. 나무는 직립했을 때 가장 강하고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를 때 가장 자연스럽지요.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은 바로 이런 자연이 법칙을 우리 인간의 삶에 적용한 것입니다. 근처에 있던 목수인 조르지오는 물었습니다. 그럼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요? 안토니오? 안토니오는 공기를 가르며 대답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조르지오. 자연법은 우리에게 올바른 행동의 길잡이가 되어주지요. 예를 들어 서로 존중하는 것, 정직한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자연법에 따라 본능적인 것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자연적 질서를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때 시장에서 야채를 팔던 마르타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규칙을 어기면 자연법에 어긋나는 걸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안토니오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자연법을 어기는 것은 나무 지팡이를 억지로 구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성에 따라 행동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신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상에 기여하며 사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자연법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가요? 안토니오는 아이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작은 아이야, 자연법은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 같은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 어떻게 살 것인지 배우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자연법을 따르는 것이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화롭게 사는 것이니까요. 그날 이후 안토니오의 철학적 가르침은 마을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의 질서와 이성의 힘을 통해 더욱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오는 늘 그러하듯 사람들에게 철학을 통해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지팡이는 여전히 곱고 튼튼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지팡이의 비유를 자연법의 의미와 연결지어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모든 게이머들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최신 VR MMORPG 게임인 리바이어던 사회계약의 다크월드가 발매된 것이죠. 이 게임은 놀라울 정도로 현실감 있는 인터페이스와 방대한 오픈월드에서의 서바이벌 요소로 모든 게이머들을 흥분시켰는데요. 그 중심에는 특이한 게임 시스템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사회계약 시스템이었죠. 게임을 시작하면 플레이어들은 방대하고 다양한 자연자원이 흐드러진 미지의 가상 세계에 내던져집니다.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는 아무런 규칙도 법도 존재하지 않는 이 세계에서 생존하는 것이 게임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원과 아이템을 수집하고 때로는 다른 플레이어와 협력하며 혹은 경쟁하며 생존을 합니다. 다만 모든 게이머들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사실은 바로 이 세계가 정말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는 것이었죠. 게임이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나면서 플레이어들 사이에서는 끊임없는 약탈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상황 속에서 몇몇 슬기로운 게이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모임을 결성하고 서로의 경험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연 상태에서 오는 불안정함이 항상 잠재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게임의 핵심 요소인 사회계약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토마스 홉스의 이론에 영감을 받은 게임 개발자들은 플레이어들에게 사회계약을 통해 새로운 질서와 법치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계약을 결성한 플레이어들은 자신들의 자연적 권리 일부를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강력한 주권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주권자는 게임 내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어 질서와 법을 만들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습니다. 게임 내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은 한 플레이어는 처음으로 리바이어던 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이는 곧 사회 안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중대한 책임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 플레이어는 호기심과 두려움, 가득한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자신의 권한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법을 제정하며 군대를 조직해 자연 상태의 혼란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판도 많았지만 점차 안정된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자원이 확보되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들끼리의 연대감이 깊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그의 통치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주권자의 통치 아래에 놓인 새로운 사회는 게임 내에서 안정과 질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약탈은 줄어들고 거래와 협력이 활발해졌으며 많은 플레이어들이 리더십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절대 권력의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권자는 일부리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도 발생했고 이에 대한 반발과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게임 속에서의 이러한 경험은 게이머들에게 자연상태와 사회개혁, 그리고 권력의 균형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리바이어던 사회계약의 다크월드는 그저 재미있는 게임을 넘어 실제 우리 사회의 복잡성을 반영한 철학적 탐구의 장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게임 속에서의 각 플레이어의 선택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은 현실 세계의 사회적 계약과 질서를 생각하게 만드는 귀중한 경험을 선사했죠. 이제 이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모든 게이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가장 강하다. 그러나 그 강함에는 책임 또한 따른다.